우크라이나 전쟁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사태가 더 악화된다면 원자재 수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원자재 시장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최진영 이베스트 투자증권연구원 오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 간 이런 갈등이 마저 고조된다면 이 원자재 시장에 대한 이런 우려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러시아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산유국으로 많이 알고 있고 다른 이제 원자재들도 있다고 하는데 의존도가 얼마나 됩니까? 일단 글로벌리하게 본다면은 뭐 사실 에너지만 놓고 봤었을 때는 거의 글로벌 2대 생산국이거든요. 천연가스나 또는 석유를 갖다 봤었을 때. 근데 우리가 아는 이제 내연기관차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탄소 배출을 갖다 억제해주는 촉매제로 쓰이는 팔라듐 같은 경우, 즉 백금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리하게 공급에 있어서 최대 생산국이겠고요. 비중을 갖다 놓고 봤었을 때는 41% 정도로 차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같은 원자재들이 굉장히 좀 취약하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과 아니더라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뭐 알루미늄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글로벌 3위, 그리고 니켈 역시도 주요 생산국인데 농산물에 있어서도 주요 생산국입니다. 그래서 가장 공급이 좀 취약한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일 텐데 사실 나머지 여타 원자재들도 탑10 안에 다 들어가긴 해요. 근데 이 모든 원자재들이 다 취약한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과거 사례를 갖다 놓고 봤었을 때 대표적으로 2014년 돈바스 사태라던가 그리고 2018년도 때 미국이 러시아가 시리아를 갖다 지원을 했다라는 이유로 보복 제재를 갖다 했었는데 그때 동시다발적으로 가격이 상승했었던 공통점들이 결국에는 알루미늄이나 니켈 그리고 팔라듐이라던가 소맥, 옥수수 이들 원자재였다. 오히려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그렇게까지 크게 반영하진 못했었어요. 해봤자 뭐 10%에서 15%. 나머지 원자재들은 정말 드라마틱한 변동성을 갖다 보였었기 때문에 이 같은 원자재들이 가장 좀 취약하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방금 말씀 주신 대로 팔라디움 제가 가격을 말씀하신 동안 찾아보니까 이 연내에 비해서는 가격이 한 마이너스 3%인데 월 기준으로 전월 대비로는 한 9.67%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보니까. 앞으로 이 추세를 놓고 보면 지금 석탄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셈이 되고 원자재 놓고 보면 그다음에 알루미늄 가격과 티타늄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원자재 가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서 상승할 여력 아니면 가능성이 다분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러시아가 노리는 게 혹시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이런 건 아니겠죠? 뭐 경제를 좀 이렇게 부흥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러시아가 과거에도 그렇겠지만은 그렇게 했었을 때 자신들은 오히려 재정적으로 악화됐었던 요인들이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원자재 가격 갖다가 급등시켰었을 때 러시아가 단순히 좋았었던 것 갖다 놓고 보면은 과거에 오히려 좀 재정이 악화됐었던 부분들 그거 같은 점을 우리가 좀 참고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의 제재에 노출됐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과거 크림반도 위기 때 이제 제재가 있었고 그리고 어제도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도 뭐 제한적인 제재가 나왔고 이 독일에서도 이 노르드 스트림 2 이제 중단을 하겠다라는 제재가 나왔는데 그럼 어떻게 이제 전망이 될까요? 앞으로 봤었을 때 일단은 좀 지정학 리스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정치적 리스크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근데 다만 노드스트림 2에서 중단됐다 하더라도 천연가스 가격이 그렇게까지 튀진 않았거든요. 이유가 결국에는 미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MS를 갖다가 차지하는 비중, 즉 유럽의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비중 자체가 대략 한 40%가 되는데 이걸 갖다가 작년 12월 중순 때부터 미국산들이 대체하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미국 쪽의 LNG선들이 그리고 카타르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카타르는 아시아향 쪽이 많은데 이쪽이 조금씩 유럽 쪽으로 많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갖다 보면은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LNG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하기 때문에 터미널 캐파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이 본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도 보면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분명 취약한 건 맞지만은 상대 성과 측면에서는 다른 원자재보다는 조금 그렇게까지 크게 퍼포먼스 난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면 다른 원자재들의 향후 방향성을 놓고 보면은 과거에도 사실 지정학 리스크 발생했었을 때 그 가격의 변동성의 장기화가 됐었던 여부를 살펴보면은 대략 못해도 4개월, 길면은 5개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의 방향성 갖다 우리가 놓고 보면은 오히려 좀 더 가격의 방향성, 좀 지정학 리스크보다는 향후의 경기의 방향성 갖다 놓고 보면은
하반기가 됐을 때는 오히려 수요에 대한 둔화 부분을 갖다가 경기 동행 자산이 원자재이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좀 반영하지 않겠는가. 지금은 당장은 지정한 리스크 노출돼 있지만은 과거의 추세를 갖다 놓고 본다면은 좀 후행적으로 수요를 반영된 부분 우리가 좀 경계는 해야 된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후행적인 말씀을 주셨으니까 방금 그래프에서도 나오지만 이 소맥이라든지 이런 그 옥수수 이런 곡물 가격을 놓고 보면 앞에서 중국 관련해서도 이제 이런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이 곡물 가격이 향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기후 변화라든지 또 비료 문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비료 생산에 어떤 영향을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저희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후행적인 부분도 존재를 하지만 기후 예측 같은 것도 지금 선행적으로 충분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선행적으로 감안을 해서 제가 뭐 농담 비슷하게 라면도 사 모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 곡물 가격, 밀가루 가격 상승 등등 이런 쪽도 가능하지 않겠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저희가 지난 연간 전망을 갖다 통해서 가장 매력적인 올해 상반기 때 제일 매력적인 자산을 에너지로 꼽았고 두 번째로는 농산물로 꼽았었는데 네. 그거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에 있어서는 사실 앞서 보시는 것처럼 지정한 리스크가 노출되는 건 맞습니다. 농산물 역시도 소맥이랑 옥수수 그리고 더불어서 해바라기씨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쪽에서의 공급 차질 요인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이것과 별개로 기후 측면이라던가 비료 이슈가 여전히 농산물은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봤었을 때 단순히 지정한 리스크 해소된다 하더라도 결국 추가적인 상승 여력 봤었을 때 우리가 라니냐를 갖다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기후 영향에 있어서. 근데 라니냐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라니냐의 영향권이 지금 차트에도 넣어놨지만은 언제부터 농산물에 가장 극심하게 가격에 영향을 갖다 미치냐면은 기본적으로 해수면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마이너스 0.5도씨를 5개월 연속 하회에 섰을 때 그때부터 라니냐가 공급 차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시권이 형성됩니다. 네. 그럼 작년 10월 초부터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마이너스 0.5도씨를 하회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지금 벌써 5개월째가 되는 때이거든요. 우리가 작년에도 라니냐가 발생했었는데 작년을 갖다 우리가 기억하신다면은 기본적으로 2월 달부터 4월까지가 극심하게 라니냐 영향이 발현됐었습니다.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 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특히나 상반기 때 3월부터가 수확 시즌에 들어가는데 남미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걸 앞두고 좀 공급 차질 요인 작용할 수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비료 이슈 역시도 사실은 저희가 좀 주목하는 부분인데 비료에 있어서도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중국 같은 경우 올해 6월 말까지 질소계 비료 수출을 갖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러시아가 이걸 따라서 2월 4일 날 러시아 역시도 브라질로 대부분 수출되는 이제 비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수출을 갖다 중단 조치를 발표했고 한시적으로 대략 한 3월 말까지 일단은 1차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비료의 원료는 에너지고 근데 에너지 가격 최근에 원료인 천연가스나 석탄은 좀 진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전년 고점이랑 대비했었을 때요. 다만 중요한 점은 어쨌든 비료는 후행적으로 이 이슈를 반영했다는 사실이고 특히나 작년 9월 달부터가 비료를 갖다 뿌리는 파종 시즌이었는데 그때 이미 비료 가격이 날아가 버리면서 농가는 결국 비료에 있어서 영양분을 적게 주게 되던가 결국 적게 주게 되면은 올해 수확 시즌을 갖다 앞두고 생산에 있어서 가이던스가 하락되던가 내지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작황 우수 등급이 떨어진던가 이걸 통해서 곡물 가격 여전히 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농산물은 전체 원자재 중에서 가장 좀 후행하는 자산인데 이 같은 수확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생산의 가이던스가 또다시 추가적으로 조정될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USDA도 공급에 대한 가이던스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저희가 좀 경계해야 된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럼 유가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브렌트 유가 간밤에 99달러까지 올랐고 지금 WTI가 91달러까지 올랐는데 근데 사실 우크라이나 이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계속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우크라이나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사실 작년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다시피 사실 작년 11월 달부터 러시아 쪽 이슈가 굉장히 더 커졌었잖아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계속 그 부분들이 지적이 많이 됐었어요. 작년 11월 달에 무엇이냐면은 네. 결국에는 첫 번째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오미크론의 영향이 12월 달부터 발생은 했지만은 이게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을 거야라는 결국에는 락다운이 완화될 거라는 그 기대.
왜냐하면 작년을 갖다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신규 확산세가 그 정점을 찍고 둔화되는 그 구간에서 유가가 튀었었는데 네. 신규 확산세는 올라왔지만 유가가 튀기 시작했었어요. 작년을 보면은 이유는 간단해요. 결국 오미크론 영향 별로 없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락다운은 선진국 중심으로 계속 완화되고 우리나라 역시도 완화되고 있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디맨드 올라올 거야라는 이 같은 방향성일 테고 나머지 두 가지는 공급 측면인데 결국 타이트한 공급이죠. 첫 번째는 오펙 플러스인데 오펙 플러스는 올해 9월 말까지 감산을 갖다 종료할 예정입니다. 근데 단계적으로 종료를 갖다 하는데 근데 중요한 점은 오펙 플러스가 계속 공급에 대한 가이던스는 자기들이 오펙 플러스 회의 때 계속 자신들의 공급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고 있어요. 왜일까를 갖다 보면은 차트에서도 놓으신 것처럼 오펙 플러스가 증산에 실패하는 국가가 계속 속출합니다. 왜냐하면은 2017년부터 감산을 장기화하다 보니까 결국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가 부진했었고 그렇다 보니 생산 시설에 있어서 노후화가 진행되다 보니 사우디나 UAE나 일부 국가를 갖다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있어서 증산이 계속 실패가 속출되고 오펙의 리그 카운트 역시도 저유가 때보다도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공급이 올라오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부분들이 확인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테고요. 특히나 사우디가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 때처럼 대신해서 좀 증산할 수 있느냐, 실패한 국가들이 있으니 결국 대신해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MS 뺏을 이유가 없다라는 식으로 언급했다는 것은 증산 실패 계속 방치하겠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결국엔 셰일인데요. 셰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증산할 여력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셰일 기업들이랑 또는 대형 이제 석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증산하려는 이제 얘기들이 나와요. 작년 11월부터 BP라던가 엑스모빌이라던가 내지는 최근에는 1월달에 쉐브론이라던가 이쪽에서는 캐펙스 확대를 갖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전히 나머지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를 제대로 못 올리고 있거든요. 재투자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왜냐? 결과적으로 월가가 바이든을 갖다 의식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EMP가 훨씬 더, 즉 에너지 기업들이 훨씬 더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80% 줄이고 반대로 ESG 관련해 가지고 이쪽에 대한 투자는 늘려다 보니 결과적으로 공급이 상당히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봤었을 때 공급을 더디게 올라가는 부분이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반기 때는 유가가 더 여전히 강할 수밖에 없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셰일 기업의 귀환이 더디다. 왜냐 그러면 이 석유에서 유정은 계속 펌프질을 해야지만 멈출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셰일가스는 이렇게 수도꼭지 잠그듯이 잠궈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수도꼭지 열듯이 수도꼭지를 열고 셰일가스를 받아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럼 보통 우리가 많이 이야기할 때 배럴당 $60를 넘어서면 셰일가스를 개발한 업자들의 수익 분기점을 지나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는 전혀 셰일가스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결과적으로 앞서 첫 번째로는 말씀드렸었던 결국 월가가 바이든을 계속 의식하다 보니 환경 규제 관련해 가지고라던가 이런 걸 의식하다 보니 오히려 EMP에 대한 투자보다는 ESG에 대한 투자를 갖다 오히려 많이 하고 있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들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애들은 캐펙스 투자가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겠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BEP 상으로는 충분히 증산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증산을 못하고 있냐면은 제대로 된 결과적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국 지금이 급격한 백오데이션 상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셰일 기업들은 영세한 기업들은 일일이 원활물을 갖다 해지하면서 증산을 갖다 이루어 나가는데 지금처럼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계속 해둔 상태에서 증산 실패하다 보니 결국 셰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원활물을 해지하면서 증산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드릴링은 했지만 원유를 채취하지 않은 상태인 이 DUC 즉 미완결 유정만 활용해서 단기간 원유를 뽑아내서 단기간에 바로 매출을 올리면서 주주를 갖다 배당 중심으로 막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어떻게 보면 좀 중소형 셰일 기업들은 이 같은 리그 카운트 올라오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유가가 서부 충질유, 텍사스 충질유가 $92 한 3 정도, 3센트 정도 되고 브렌트유가 $96, 90 정도인데 앞으로 유가가 계속 $100 넘어간다는 분들이 이야기가 많았고 한때는 $150까지도 간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방향성은? 일단 저희 하우스에서는 지난해 바라봤었던 연간 전망의 상단을 갖다가 95불로 WTI 기준을 잡아두고 높은 변동성의 상고 하저로 봤었는데 지지난 이제 설 이후에 저희가 좀 상단을 갖다가 조금 더 열었습니다. 일단 네. $100로 열어놨는데요. 근데 이 $100라는 의미가 굉장히 좀 의미가 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이던스 하에 저희가 좀 베이스 시나리오 상으로는 만약에 안 넘는 하에서는 일단은 여전히 미국에 의해서 유가가 조금은 진정될 수 있다라고,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 이슈 때문에 하반기 때 좀 진정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 같은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일단 이번이 2018년과 너무 좀 닮았다라는 사실이죠. 2018년 때만 하더라도 당시에도 미국이 이란과 이제 러시아를 갖다 제재하면서 다시 이란 핵합의도 파기하면서 유가가 100불 갈 거야라는 논리 때문에 치고 나갔었는데, 근데 이후에는 11월 달에 미국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었다 보니 이들이 결국 이란과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유예해 버렸어요. 네. 갑작스럽게 유예해 버리면서 유가가 다시 또 내려가기 시작했고, 더불어서 사우디는 이란의 공급 물량이 부족하니까 대신 증산하려 했다가 이 미국의 노림수에 빠지면서 결과적으로 공급 우위가 발생하고, 특히나 아시다시피 2017년 10월 달에 페드는 QT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글로벌 경기가 정점이었어요. 2018년부터 정점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디맨드도 빠지는 것도 후행적으로 반영하면서 수급이 결과적으로 공급 우위로 급격하게 역전되면서 유가가 급락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이번 역시도 약간 비슷한 그림이지 않겠는가. 물론 급락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이번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좀 디맨드 측면에서는 작년부터 글로벌 경기 정점 찍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페드는 경기가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회복됐고 물가 압력이 더욱더 강하다 보니 압축적 긴축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그러면 디맨드는 빠진다는 소리고, 디맨드는 후행적으로 하반기 때 반영된다는 소리고, 더불어서 특히나 공급 측면에서는 미국이 결국 11월 달에 중간선거 앞두고 있는 바이든이 트럼프 때랑 비슷하게도 결국 카드가 많거든요. 첫 번째, 셰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 것. 물론 이건 가능성이 살짝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두 번째는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 세 번째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갖다 하겠다고 하지만은 제한적으로, 다만 이 역시도 부분적으로는 일정 기간 2018년 때처럼 유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좀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한다면 이제 수요가 떨어지지 않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갔다. 그러면 이제 경기 둔화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극도로 심하게 된다면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베이스 시나리오상으로 일단 100% 갖다 말씀드리고 상고하저 높은 변동성을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100불 선을 갖다가 넘으면은 그때부터는 약간 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불이라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걸 넘어가는 순간 결국 투기 세력이 붙을 테고, 그러면은 앞서 말씀하신 120불이 아니라 그냥 150불까지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겁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120불만 가서는 사실 경기가 막 둔화될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만 놓고 봤었을 때는 어쨌든 120불대를 갖다 브렌트유가 유지하더라도 물가는 점진적 둔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만약에 유가가 그게 아니라 150불대로 투기 세력이 붙으면서 치고 나갈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다른 영역입니다.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과거 1970년대도 스태그플레이션 때 원자재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모든 성과 측면에서 원자재가 가장 강력하고 나머지 자산들이 상대적으로 좀 취약했었거든요. 왜냐? 경기가 둔화되고 반대로 물가가 올라가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중국이 지금 부양책을 준비하는데 중국은 부양책 못 써요. 이렇게 되면. 왜냐? 물가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는 중국은 과거에도 보면은 GDP 대비 재정 수지를 갖다 놓고 보면은 물가 압력이 높을 때는 오히려 긴축적이고, 물가 압력이 낮아지고 오히려 디플레 우려가 형성될 때 완화적으로 추진했었는데, 그 같은 상황에 왔었을 때는 저희는 좀 더 고민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결국 근데 스태그 다음이 문제거든요. 다음에는 결국에는 디플레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좀 계속 좀 경계가 아직까지는 이제 확실한 저희의 뷰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일단 그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더라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뷰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부분적으로 제가 동의할 수도 있는 게, 뭐 제가 뭐라고 동의를 하겠습니까만은, 유가 정책이 미국의 연준의 금리 정책, 기준금리 정책, 그다음에 말씀하신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향후 세계 경제의 코로나 이후의 경제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미국 에너지 정보국 지금 자료에 따르면 아까 상고하저라 그러셨잖아요. 2022년에 WTI가 79불 35전, 그리고 2023년에 64불 48전, 이렇게 그 추세적인 하락선을 보인다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상고하저의 방향성을
미국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거 없이 미국 에너지 정보국 EIA가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결국 글로벌 경기가 어쨌든 원자재는 경기를 동행하는 자산이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서도 일부 원자재들은 약간 좀 후행하는 자산들이 있을 텐데, 근데 경기를 갖다가 동행하는 자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우리가 많이들 구리랑 금의 상대 성과를 보면은 경기 추이랑 같이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10년물 명목금리도 비슷한 차트선에서 같이 가거든요. 그럼 봤었을 때 투기적 포지션이 어디에 많이 쏠려 있을까 놓고 보면은 확실히 10년물이 지금 고점이구나라는 갖다가 많이들 느껴요. 네. 그러면서도 경기 측면에서도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는 구리가 그럼 약해질 수 있겠구나 정도도 알 수가 있을 테고, 펀드 플로우 측면에서도 최근에 뭐 외사에서도 많이들 얘기가 나왔지만은 지금 많은 기관들이 베팅 자체가 에너지나 은행주나 또는 소재 관련된 이쪽으로 집중돼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보통 기본적으로 경기의 정점대인데 저는 이번에 있어서도 약간 좀 경기가 이미 정점 통과한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역시도 그 부분을 고민한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영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